저희가 이제 한 15번 강의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억수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한글의 역사를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때는 한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지난번에는 이제 한글과 대구의 역사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이야기 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번 이제 5강에 좀 깊게 들어가서 실제 한글 관련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초창기에 총 5권의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직접 그 집현대학자들과 5권, 정확하게 4권을 만드시고 그 사후에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단하다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한 번도 읽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국어국문학과 졸업하면서도 이 책을 잘 안 읽고 졸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그래도 앞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큰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들어보셨으니까 실제 책을 한번 뜯겨가면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앞에 부분들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들이 막 엮여 있는 거라서 들으시면 재밌는데,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책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가면서 해석도 한번 해보고 그냥 책을 같이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난 초창기에요. 총 5권의 책이 만들어집니다. 제일 먼저 만든 거는 뭐니 해도 한글을 만들었어요. 글자를 만들었는 이야기잖아요. 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현재 유네스코 무형가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딱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국보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추산가 1억. 1억이에요. 추산가 1조. 네, 지금 현재 1조 원입니다.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 책은 한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글자를 처음 만들었는데 한글 만들어 놓고 한글로 한글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한문을 썼으니까 한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문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저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건 진짜 중요한 파트야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가지고 와서 시간 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한글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석보성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요거는 아드님이었던 수양대군이 어머니 소원하고 돌아가시자 소원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불경을 번역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세종대왕님이 이 책의 석보성절의 내용을 또 실어주셨습니다. 우리말 실어주셨는 게 월인천강지국입니다. 그리고 한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의 책을 하나 만들자, 실제 국가책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만든 역사서가 용비 어천가입니다. 이렇게 4권이 한글 창제 당시 사례서적이라고 부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그 다음에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국, 그 다음에 용비 어천가. 각각 부분마다 조금씩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양대군이 세종임금님이 계시잖아요. 왕위를 찬탈해서 내고 난 다음에 국가 정통력이 부족하니까 본인이 했던 사업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아버지하고 한글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아버지가 쓰셨던 월인천강지국과 자신이 썼던 석보상절을 합쳐서 합본으로 책을 한 권 더 내게 됩니다. 이게 월인석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월인천강지국이 뒤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쓰셨기 때문에 이름을 앞에 넣어서 월인석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월인석보는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만들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인석보 앞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번역을 해서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란말싸미 중국에다라 문자어로 서로 사막디 아니할세라고 하는 그 문장은 월인석보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한글 창제 초기 5대 문헌이 됩니다. 그래서 5시간이니까 각각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오기 좀 그래서 마침 저희 이 앞에 강의하시던 이상규 교수님께서 이 훈민정 해례본에 대해서 번역판을 책을 내셨는데요. 그거를 제가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오늘 중간에 하다가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젊은 세대가 한문이 좀 짧습니다. 사실 공부 열심히 해도 한문이 좀 짧아서 하다가 혹시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젊은 사람이 요즘 사람 같지 않게 한문 공부 열심히 하긴 했네, 그래도 참 좀 부족하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냥 가르쳐 주십시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총 5개 파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 훈민정음 책 5파트로 만들어졌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예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의. 이 예의가 뭐냐면 나란 말싸움이 뒹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상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을 한문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썼느냐? 세종대왕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이 책 전체에 대한 세종대왕님의 서문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집이에요. 혹시나 뒤에 걸 다 못 읽을까봐 세종대왕님께서 해례 전체를 요약하고 거기다가 서문으로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 판본만, 해례본이 없을 때도 요 판본은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세종대왕님이 쓰셨기 때문에 세종실록에 요 부분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게 있다, 해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600년까지 전승이 되어 왔는데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후에 그러다가 1940년대에 일제강점기에 한파본이 발견되고 한 10년 전쯤에 다시 상주에서 한 개가 더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신숙주 선생님이 쓰신 책에 나옵니다. 이 해례는 왜 해례라고 부르냐면 책 제목에 안에 책 앞에 훈민정음 해례 적어놨어요. 그렇게 그 편목 안에 제목이 해례입니다. 근데 왜 해례냐면 5가지 파트에 대한 해석을 붙여놓고 한 개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5해는 뭐냐면 제자해, 종성해, 중성해, 종성해, 죄송합니다. 한개 빠졌어요. 합자해 하는 5가지 해가 붙어있습니다. 글자 섞어서 쓰는 방법이 합자해가 붙어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제자해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제자해입니다. 한글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데 왜 위대한지 요 제자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성해, 중성해,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 많이 했는데 초성해, 중성해, 중성해 잘 써놓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합자해는 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어학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자래에는 글자를 모으면은 이 글자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감, 위, 시. 감은, 그러니까 감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뜻은 지금 우리가 먹는 감이다. 이렇게 용례를 들어놓은 장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이하게 이 책에는 맨 마지막에 서문이 나옵니다. 이 책은 집현전 학자들이 쓰는 책인데 세종대왕님 서문을 하나 써주셨어요. 근데 이 책의 편찬자는 정인지 선생과 집현전 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서문이 제일 뒤에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금님이 서문을 쓰시는 바람에 임금님 서문을 앞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정인지 선생이 썼던 서문은 뒤로 뺀 겁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예의와 해례는 확실하게 다른 게 뭐냐면 글자 크기가 다릅니다. 예의 파트는 굉장히 글자 큽니다. 왜요? 임금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 용자에는 그것보다 글자가 작습니다. 왜요? 신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책의 옛날 책을 만들 때 글씨를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 글씨나 쓰지 않는 거예요. 좋은 보급책은 유명한 사람의 그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본은 누가 쓴 글일까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비싼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경 선생님의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국보인데 굉장히 비싼 그림입니다. 이 무릉도원을 산책하는 꿈을 꿔는 내용을 가지고 그 꿈을 그림으로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양념대. 양념대본 아닙니다. 값이야. 아닙니다. 세종대학 아니십니다. 안평대본. 손을 드셨어요. 네, 죄송한데 손을 안 드셨기 때문에 뒤에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손 드시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게 세종대왕님의 자녀분들이 다른 특출을 하셨어요. 그 중에 특히 안평대왕님께서 글을 너무 잘 쓰셔서 어떤 순간 어디까지 소문이 나냐면 중국 황실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황실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황제가 안평대군의 글을 받아오라고 할 만큼 안평대군께서 글을 잘 쓰셨어요. 그 안평대군께서 꿈이 무릉도원 이야기인데 이거를 지금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안평대군께서 쓰신 글입니다. 굉장히 잘 쓰셨죠. 저는 사실 서체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보고 있으면 힘이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어디 문화재 판매하는 그 골동품상에 갔는데 안평대군께서 쓰셨던 글을 독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사를 해놓은 책인데 그건 조선시대 때 만든 탄각본 독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건데 한 첩당 1,000,000원이에요. 글 한 첩당 1,000,000원이에요. 세 첩에 3,000,000원짜리. 그만큼 독사본도 비싼 게 안평대군 글이에요. 이 안평대군께서 직접 훈민정음을 쓰셨어요. 이 서체를 비교하면 서체 연구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서체를 비교하면 안평대군께서 쓰셨던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내문 자체가 여러 가지 비싼 값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의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실게요. 국지어음, 이호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고, 우민, 유소 요건, 이종 부득 신기정자 다이, 이종 부득 신기정자 다이, 여위차 민년, 여위차 민년. 요게 지금 말로 하면 연민입니다. 옛날에는 민영이었어요. 신제 28자, 욕사인닌 이습, 편어 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지어음이 우리나라의 말이 이호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더불어 불상유통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민 어리석은 백성들이 유소요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뒤에서부터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그렇지만 마침내 종자예요. 마침내 그 뜻을 기정 그 감정을 상신하다 할 때 신자입니다. 상신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있어도 그 사람 그러한 것이 있어도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부득이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게 많지만 부득이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차년 이것을요. 차가 이것인데 이것을 연민을 해서 신제 새롭게 만들었다. 28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욕사인님 사람마다 하여금 이습 쉽게 익혀 습득해서 학습해서 편어 일용이 날로 사용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요거를 월인 속보 서문에서 번역해 놓은 게 나란 말싸미 뒤고 직접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요까지는 많이 아세요. 근데 A의 뒷부분이 더 있어요. 저까지만 썼으면 서문이 아니에요. 최종대왕님 혹시라도 뒤에 해양문을 다 못 읽을까봐 사람들이 약간 요약집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 뒤에 붙어있는 부분이에요. 평상시에 잘 모르세요. 자,
기라고 했을지 그라고 했을지 사실 지금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도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국어학자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했는 결과 아마 이때는 기라고 읽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아마 기라고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하시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음, 여군자 초발서, 병서, 여규자 초발서. 요거 하나 보고 나머지는 쉽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쓰여지거든요.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기는 아음이다. 아음은 어금니 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금니에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있으면 어금니가 어디쯤 있나요? 여기쯤 있잖아요. 요 위치에서 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해석을 잘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요 위치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걸 지금 엑셀 찍어봤어요. 저희가 테이프를 그 전자 센서를 붙여가지고 해보니까 실제 여기서 나요. 요 위치에서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도대체 세종대왕님 이게 여기서 났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아직도 이게 의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발음을 하면서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여러 번 해보셨겠죠? 하여튼간 여기서 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음. 일단 위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음이다. 그리고 뭐뭐 같다. 이거 뭐뭐 같다는 뜻이거든요. 군자를 처음 발음할 때 나는 소리다. 그때는 한자 군자는 알았으니까 기읍을 말을 못하니까 소리를 알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해보시죠. 군. 네, 이렇게 글자 없을 때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군 할 때 처음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규자인데 지금 우리나라 한자어로 하면 규자인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 이게 뀨로 나요. 지금도 중국 발음으로 하면 뀨로 나요.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뀨를 쌍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자어의 발음을 가지고 중국 한자어 발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병서 기역을 병 앞에서 썼다. 그러니까는 두 개 썼다는 뜻인 거예요. 두 개를 쓰면 뀨자를 처음 발음할 때 나는 소리 난다. 이렇게 글자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뒤에는 설명하는데 지금은 가나다라 마가서순이잖아요. 그때는 기역, 키읔, 이음, 디귿, 티귿, 니은, 비음, 피음, 미음, 지읒, 치읒, 시읒, 히읗 등등 순으로 표시를 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그리고 요 뒤에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요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건강계상. 피읍은 쾌자, 요건 업자, 두자, 담자, 탄자, 낮자, 별자, 꽃자, 표자, 밑자, 적자, 차자, 칠자, 숫자, 사자, 자, 헛자, 홍자, 욕자, 열자. 요거는 지금은 양자인데 양 정도로 읽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글자가 안 나와서 요 시옷으로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지금은 양자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국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지금 사용하지 않는 요 발음은 아마 정도였을 것이다. 요거는 정도였을 것이고 요거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옮길 때는 요게 Z 발음입니다. 요게 S 발음입니다. 요거는 올리고 요거는 안 올립니다. 지금은 사라진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모양을 하나 쭉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글자의 음을 알아야 되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모음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아래아가 있어요. 아하고 아래아 발음이 달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래아 발음을 할 수 없으면 제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아래아 발음이 살아남아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아래아 발음과 지금 제주도의 아래아 발음이 같은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라고 읽습니다. 아하고 이,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11개 글자에 대한 소리를 하는데
때 타인 하면은 아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의 중간에 소리나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은은 즉자, 이는 침자, 오는 홍자, 아는 남자, 우는 군자, 어는 업자, 요는 욕자, 야는 양자, 유는 술자, 여는 별자의 중간에 나오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세종대왕 글자를 만드실 때 잘 보세요. 침자를 한번 보세요. 침을 할 때 치읓에 침자를 넣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모음을 한번 보세요. 뭘 써놨어요? 침자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글자 한자를 다 쓰면 어려우니까 자음 모음을 다 쓸 수 있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뭐는 요 글자 한 개만 갖고 초성도 설명하고 중성도 설명하셨어요. 안 그러면 한 글자부터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기 나오는 군자에 운을 쓴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쓸 때 초성과 중성을 같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의 글자를 뽑으셨어요. 그때 당시. 신경을 무척 많이 쓰신 거예요. 천자문이라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글자. 이 중에서 쉬운 글자만 뽑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종성에 대한 겁니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종성도 이제 그런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몽골어에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습니다. 글자가 있어요. 우리보다 조금 일찍 만들어졌습니다. 파스파 문자가. 근데 중국은 초성과 중종성밖에 없어요. 두 개로만 나눕니다. 지금도 중국은 두 개로만 나눕니다.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 세 개로 나뉘어져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일찍 만들었던 몽골 문자는 초성, 중성, 종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몽골어에서는 초성하고 종성의 글자가 달라요. 그러면 외워야 되는 글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하면 종성은 글자를 만들지 말아라. 안 만들었다. 초성은 그냥 종성은 초성을 갖다 쓰면 된다. 약간 소리는 다르지만 갖다 쓰면 된다. 왜 같으냐? 자 보세요. 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읍이잖아요. 실제 분석을 해보면 초성에 나오는 비읍이랑 종성에 나오는 비읍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스파 문자에서 달리 쓴 것은 맞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글자를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밥이라고 하면 다른데 밥이 많다. 밥을 많이 먹었다라고 해버리면 초성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종성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여는 빼서 초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로 만들 필요 없다. 어차피 뒤에 나올 것 같으면 밑에 땡겨 써보라 라고 해서 글자 수를 줄여놓으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종성, 부영, 초성, 종성, 부영, 초성 이 6글자 세종대왕님의 큰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글자 배우기 어려운데 종성을 만들면서 많이 만들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도 고민을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짧은 6글자, 저 글자 안에 이 세종대왕님이 만든 정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종성을 만들지 않았다. 연구에 거듭해서 종성을 안 만들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했다는 이 6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종성, 부영, 초성 많이 말하지만 문제는 저 글자의 단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 안에 담겨있는 세종대왕님의 의중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응. 일단은 이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응. 연서 순음지하. 즉위 순경은. 이 연서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병서는 옆으로 쓰는 것을 병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병서라고 합니다. 옆으로 쓰면 연서는 이렇게 쓰는 것을 연서라고 합니다. 밑으로 연이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수능 밑에다가 이게 전부 입술에서 난 소리인데 수능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 아래에다가 더 쓰면 이것은 입술 가베야라는 소리. 입술 소리가 약간 원래보다 가벼워진다. 부 하면은 비읍이 되는데 부 하면은 가벼워진다. 입술이 안 붙어요. 가베야라는 소리는 입술이 붙지 않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그건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국어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 아마
말인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베타 발음. 요 발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발음인데 중국어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입술 소리 밑에 요런 글자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실제 사용됩니다. 중국의 한자음, 새로운 한자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옛날의 한자음이고 중국은 이미 많이 바뀌어서 중국의 명나라의 한자음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바뀌어 있는 한자음을 다시 가지고 와야 외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영어도 발음을 잘해야 외교가 되잖아요. 외교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자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썼던 책 이름이 동국정운이라는 책입니다. 중국에서도 명나라에 와서 워낙 말이 많이 달라지니까 표준음을 정하는데 그 책 이름이 홍무정운입니다. 명나라의 태조의 임금의 황제 이름이 홍무제씨거든요. 주원장이라는 분이 홍무제씨인데 그때 만든 중국 발음 표준어 서적이 홍무정운이고 이 중국의 홍무정운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한글 만들어 놓고 요 글자로 옮겨 놓은 거. 홍무정운을 우리나라 발음 표기 기호로 옮겨 놓은 책이 동국정운인데 그 동국정운에서 요 표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어 돈 많이 줘가지고 토익 990점 받고 돈 막 1000만씩 써가면서 영어 발음 정확히 하려고 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외국어를 잘하려고 하면. 세종대왕님도 그때 중국하고의 외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배워야 되는데 이 옛날 발음을 한자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식 발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초성 합용 즉 병서 종청동 이렇게 해서 초성을 합했으면 나란히 쓰는데 종청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이제 옆으로 합용해서 쓸 수 있다. 뭐든지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오는 것은 병서잖아요. 요런 표기도 나오지만 우리 글에 옛날에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요런 글자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지금은 우리가 이 발음을 하지 않지만 아마도 중세 시대에는 세종대왕님 당시에는 한자 우리말 초성에서 둘자가 2개 정도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살짝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연구 대상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조가 있고 쌀이 있잖아요. 이거 합쳐놓으면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좁쌀이 되잖아요. 비읍은 어디서 왔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세종대왕님 당시에 쌀을 기록해놓은 글자를 보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읽으면 쌀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읽으면 그 쌀이라고 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읍이 발음이 났을까 안 났을까 고민이 알 수 없는데 아마 났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한 개 발견이 됐습니다. 14세기에 고려 말에 중국과의 외교를 위해서 고려 시대에도 얼마나 외교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다녀갔던 고려를 다녀갔던 사절단이 조선 말의 기록을 하나 해놓은 거예요. 자기들도 외교를 위해서. 그 책 이름이 조선관 역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선관 역어. 중국 사람이 한국말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쌀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한자어로 보살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비읍이 들렸을 수 있다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일제강점 조선시대에는 어두에서 자음 2개 발음됐을 수도 있겠다. 영어는 그런 거 많습니다. 스프링 그러면 지금 스프링 모음 없이 자음을 3개 연달아 발음합니다. 모음을 넣으면 스프링이 되고 모음을 빼면 스프링이 됩니다. 구분 나세요? 요거는 모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음을 넣지 않고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 세 번째. 예. 아까 여기 밑에 척이 숨겨놓은 있잖아요. 예. 그 밑에는 적자 이 척자 적자거든요. 예. 요게 직자인데 측이 아니고 즉입니다. 즉.
아까는 척이 순경은 같이. 제가 층이라 그랬나요? 네, 그럼 밑에는 적병서.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에 실수를 했습니다. 예, 즉입니다. 곧 즉자로도 읽히고 즉자로도 읽힙니다. 우리가 뭐 말할 때 즉 뭐뭐뭐 할 때 그 즉자예요. 즉 순경음이 된다 이 뜻입니다. 초성과 중성을 즉 병사하면 즉 병사가 되는데 종성에서도 똑같다. 그 말은 뭐냐면 받침에도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요런 글자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글자들, 근데 글자들이 그 당시에도 여러 나옵니다. 뭐 이런 글자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적어.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에요. 초성, 중성, 조성 설명하면서 중성까지 설명했으니까 종성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두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냐 모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모음은 이렇게 씁니다. 아래아 찍고 찍고 우, 요, 유는 어디다가 붙였으냐 하면은 초성 밑에 붙였어라. 요거는 읽지 않고 요것만 읽을게요. 부서 초성지하. 자, 읽어보시죠. 부서 초성지하. 글자를 어떻게 합쳐야 되는지 적어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것은 초성의 밑에다가 써라. 자, 요건 안 읽겠습니다. 부서 어구. 요거는 오른쪽에 써라. 붙여 써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글자 모양이 예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아주 기가 막힌 또 구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자 피라미 성음. 범자 피라미 성음.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쳐져야 소리를 이루나니. 이게 이제 뭐냐면 한국어는 일단은 모음 없이는 발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 만들어 놓으시고 자음 모음을 내가 합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특수. 이거는 사랑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은 세종대왕님이 가지고 있는 국어학의 지식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범자 피라미 성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한 문자만 가지고도 지금 한 학기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성조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실험해 보실게요.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날리다가 있고 날리다가 있습니다. 글자로 쓰면 다 뭘까요? 예, 글자로 쓰면 다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근데 소리가 같습니까?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날리다, 날리다. 그러면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비행기 가가 있고 비행기를 있습니다. 비행기 가, 날리다, 날리다. 날리다. 비행기를. 그렇죠? 다 구분하시죠? 서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리가 있는 거야?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걸 왜 구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경상도에 아직 소리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뭔가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성조라는 것인데요. 성조라는 것인데 경상도에는 성조가 있습니다. 중세 말에는 서울 말에도 성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하냐면 글자에도 하다못해 성조도 표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글자 옆에 점을 찍으셨어요. 근데 내주에 다 사라집니다. 왜? 귀찮았어요. 예, 그래서 그 성조를 찍는 방법도 적어 놓으셨는데, 자, 좌가 1점 즉 거성. 바로 해석되시죠? 왼쪽에 1점을 가하면 거성이 된다. 평상거입 사성이 있습니다. 평상거입 사성이 있습니다. 거성이 된다. 내가 점 한 개 찍어 놓으면 이거 거성이야. 이즉 상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이라고 하고 만약에 옆에다가 글자 2개 찍을 때가 있고 1개 찍을 때가 있어요. 어디 벽 같은데 지금 막 창호지 같은데 많이 있잖아요. 다 많이 보시면 글자에 점이 있어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소리를 하는데 두 개 찍어놓으면 소리가 올라가는 소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별 하면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별
안 찍으면 평성이다. 근데 한자 중에 우리말 중에 가장 많은 게 평성이에요. 그래서 평성을 뭘로 표시한 겁니까? 안 찍은 거예요. 만약에 평성이 제일 많은데 평성에 점을 하나 찍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할 때마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평성은 안 찍고 나머지 거에 점을 찍게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은 이제 입성, 가점, 동의, 촉금.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입성, 가점, 동의, 촉금. 이거는 입성이라는 것이 이거하고 상관없다. 그거는 점을 찍는 거는 앞에 거랑 앞에 세 개 중에 한 개를 하면 된다. 대신에 이거는 발음이 빨리 끝난다. 점하고 상관없고 소리가 빨리 끝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조까지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해입니다. 제자해인데 이 제자해 부분에는 천지 만물의 유합 질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시간 되는 데까지 최대한 제자해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이 제 오늘의 목표입니다. 일단은 제자해를 다 읽어왔습니다. 제자해입니다. 말 그대로 글자를 만들게 된 경위와 그 방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둔 부분입니다. 저도 글자 잘 몰라서 미리 옆에다가 한자음을 좀 달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구절이 아주 멋집니다. 천지지도 1 음양 5행 2. 천지지도 1 음양 5행 2. 왜 이 글자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천지지도가 들어갈까요?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국민정음 대례본의 가장 멋진 구절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문자를 왜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지식계급이 문자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에 나서 국정운영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유학의 기본 이념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가르치면 사람이 된다는 게 유학의 이념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글자를 알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나라 학문과 할 것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고등한 학문이 결국에는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비법 아닙니까? 그러면 유교 조선시대에 제일 중요한 학문이 뭔가요? 유학 아닙니까? 그 유학에서 가르치는 경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주역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주역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면 백성들도 높은 수준의 학문에 도달한 것이죠. 가장 어렵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글자를 배워서 백성들도 여기에 도달하게끔 하는 것, 그게 유학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유학의 마지막 정점을 저는 오히려 글자의 제일 앞에 내세운 것이 아닌가. 그래야 글자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낮은 단계의 생활을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민중도 공부를 해서 백성도 학문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줄 때 그때 진짜 민주적인 세상이 되는 거죠.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고 대동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학의 마지막 정신인 천지지도를 제일 먼저 이 구절에서 시작하신 게 저는 이 글자의 모든 정신을 다 담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실제로 뭐에 해당하냐면 주역의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주역과 이 글자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천지의 도라는 것은 하나의 음양 오행일 뿐이다. 이는 뭐뭐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곰복지간 위태급. 곰복지간 위태급. 이게 뭐냐면은요. 동지가요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동지가 중요하냐면 동지 지나고 난 뒤에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날이 길어지죠. 양이 있고 음이 있는데 양이 제일 적은 순간이에요. 제일 적다가 그 순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동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곤복지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태극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일 양이 줄어드는 데서 다시 양이 시작하는 거, 이걸 일양시생이라고 부릅니다. 주역에서.
태극이 어디에 있냐면 곤복지간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태극을 얘기하는데 태극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곤복지간 사이에 태극이 있다. 가장 양이 적어 줄었다가 놀아가는 딱 그 순간 찰나에 태극이 존재하는데 이 딱 전환된다는 뜻이에요. 그 태극은 동정지후 위음양. 한번 읽어보시죠. 동정지후 이음양. 한 번은 움직이고 한 번은 고요한 것 이후에 이렇게 한 번 출렁하는 거예요. 출렁하는 거예요. 출렁한 이후에 뭐가 생기냐면 비로소 음과 양이 생겼다.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자입니다. 범, 유생류, 제천지지간자. 사음양이 하지. 무릇 살아있는 부류의 생명이 있는 부류는 천지 간에 있는 살아있는 부류라는 것은 음양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음양이 아닌 게 이 세상에는 음양이 아닌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리에도 음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천지의 도는 소리에도 있어야 천지의 도인데 소리를 공부하는 것은 옛날에 아주 천박한 학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인지성음 계유음양지리 고인불찰리.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도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어서 돌이켜본다는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이 그것을 안 찾았을 뿐이다. 어떻게 소리에 음양의 이치가 없을 수가 있노? 소리에 음양의 이치가 없다면 음양의 이치가 천지 만물의 도가 아니지 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보세요. 앞으로 글자를 가르쳐요. 이 글자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까? 음양을 알 수 있게끔 짰다는 말씀이죠. 정음지자.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매 있어 초비지영이 역색. 단 인기 성음 이 극기 이. 처음부터 슬기로서 마련하고 힘써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거를 막 세종대왕님이 억지로 집어짜가 만든 인간이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만들 때 어떤 것이냐면 다만 그 소리를 바탕으로 이치를 따랐다. 그래서 이 문자 천박한 거 아니다. 이 문자 만들 때 천지 만물의 이치를 담아서 만들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것이 아니고 천지 자연을 못해서 만든 글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도 공격을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중국에 위대한 문자가 있는데 뭐 이런 새로운 문자를 왕이 만들었다 하니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글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글자의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의 뜻을 담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유학의 정신과 글자가 통하기 때문에 이 글자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문자가 되게 어려우셨겠어요.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죠. 복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즉불이. 이치라는 것은 둘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즉 한 부여 천지 귀신지동 용기야. 비용이야. 죄송해요. 네. 요 천지 귀신지동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천지 만물의 이치는 다 귀신과 동으로 합친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이 유학의 모든 질서가 이 문자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음 28자 각
상기형이 제지. 그래서 훈민정음 28자는 그 각각이 그 형상을 못 썼고, 이게 뭐냐면 천지 만물의 모양을 못 떠서 제지, 그것을 만들었다. 따로 만든 것이 아니요 천지 만물의 이치를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글자 오늘 진짜 보니까 좀 오타가 많이 나는 범자입니다. 범자. 예. 초송범 17자. 초송은 물은 17자인데 어떤 거냐면 그 다음부터는 초성을 만든 원리가 나오는데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글자를 만드신지 알게 된 거예요. 요게 발견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초창기의 발견이었습니다. 아음기 상설근 폐후지형. 아음기역은 형상을 따라 만들어 뭘 형상화하는 거냐면 설근, 혀뿌리가 목구멍을 쳐닿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가라고 하는 게 요게 혀가 이렇게 바짝 써가지고 목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요거 실제로 지금 가라고 발음하면 엑셀을 딱 찍고 혀가 여기 딱 떼요. 실제 여기 딱 떼요. 그거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몸에 있는 자연의 이치를 보고 만들었다는 거죠. 서른니 산 설부산악지형. 이번에는 혀가 산악 위턱에 붙는다. 이게 이제 위턱을 이 부분이 위턱이라고요. 위턱에 산악에 붙는 모양을 보고 만든다. 나라고 하면 혀가 바짝 싸가지고는 앞에 어디에 붙냐면 잇몸에 다 붙었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능미 산우형. 수능은 입술 소리인데 입술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치음시 산치형. 치음인 시옷은 이를 보고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냐면 밑에서 보세요. 이빨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시옷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내내 이론이 많았거든요. 뭐 보고 만들었는지. 근데 다 이제 여기 적혀 있어요. 후음이 평부형. 산부형. 목구멍 안에 동그랗게 생긴 거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동그란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 이때도 해부학이 있었겠죠. 이거는 사람이 몸을 보지 않고도 모르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의학에도 굉장히 밝으셨다는 거예요. 해부를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키비기 성출처녀 고가회. 우리는 느낌 보잖아요. 키 그러면 기보다 약간 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대로 적어놨어요. 키는 기역에 비교해보면 소리가 초녀, 이 달달 뜻인데 초녀는 조금 더 거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거칠게 나오더라. 하니까 가보다 조금 거칠게 나오더라. 그래서 가회 줄 하나 더 껐다. 이때까지 줄을 몇 건데 느낌은 있었지만 제일 나 저것 때문에 껐을까 고민했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껐인 거예요. 이럴 때 박수가 한 번 나와요. 그래놓고도 이렇게 적으셨어요. DED DDT DET 미EB BEP CEG GEC EDE. 요거는 지금 없는 소리인데 왜 북한 사람들이 가끔씩 말할 때 왜 내 말 아이도 써 그때 하는 그 아예요. 이히 예, 이 글자가 요거랑 기인성 가백지의 개동이라. 이 그
원인이 소리가 가획되는 원리의 이치가 모두 같다. 뭐가 같다는 뜻입니까? 위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유, 이, 위, 이 경상도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이 있잖아. 이, 승리, 이 하는 그 이예요. 이거는 이하고 다릅니다. 이예요. 이, 융이 할 때 그 소리 꾸며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런데 딱 한 개 다르게 내가 썼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이 글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달랐습니다. 이거는 모음 앞에 붙어서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리가 없어요. 목구멍 소리 그냥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자 간다. 야, 자 갈 때는 경상도 할머니들이 이렇게 자 하면 자가 뭡니까? 장애잖아요. 장이잖아요. 장. 경상도 사람은 이 음을 뒤에서 발음할 수 있어요. 서울 사람은 발음 못해요. 종이 약하죠? 라고 발음합니다. 그때 할 때 분명히 이게 뭐냐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다르다고 세종대왕님이 꼭지를 하다고 쳤는데 지금 이름을 우리가 꼭지음이라고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달라요. 받침에서는 요 발음밖에 안 납니다. 지금도. 그리고 어두에서는 요거랑 두 개 다 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통합해서 한 개로밖에 안 써요. 그때는 초창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쓰셨어요. 근데 소리가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소리가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글자 만드실 때 되게 고민하셨어요. 원래 마, 바, 아, 라 이런 것들이 잘 울리기 때문에 이 글자를 가지고 글자에다가 한 개씩 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거는 다 미음에다가 비읍 긋고 니은에다가 디귿 긋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원래 있는 여기다가 못 건 거예요. 여기다 꺼야 돼요. 원래 여기다 꺼야 되는데 못 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소리가 아무리 이상해요. 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부터 글을 그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적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의문적으로 연구를 하면 실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소리 법칙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소리 법칙하고 안 맞는데 왜 안 맞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는 다 줄 한 개 더 끄면 소리가 거실어서 껐는데 내가 요거는 그것 때문에 끈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서름리 반치음 지 잘하시네요. 이거 정확하게 지금 발음 그때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국악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역상설치지형이 이기체 무가획지의언 그래 이거는 다 가획에 있는 원리가 똑같고 얘들은 내가 특별히 만든 구호이기 때문에 글자에다가 줄 하나 더 끈 원리가 원래 있는 초려하고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리을 만들 때 글자에다가 글자 몇 개 더 걷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반치음 할 때 밑에다가 시오 밑에다가 한 개 더 걷는 거 하고 꼭지음 할 때 한 개 더 걷는 거는 내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더 걷는 거지 더 꺼가지고 소리가 강해서 더 걷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획지 거기에 가획의 원래 의미는 없다. 알겠니?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요 뒤에 두 글자를 떼서 이체자라고 불러요. 이체. 그 모양이 다르다. 가획에 있는 원리가 원래 다른 것과는 다르다. 이체자가 뭐가 있냐면은 꼭지음, 리을, 반치음이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는 가획을 했지만 원래 가획에 있는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인지 유성 번호 오행 물은 사람의 소리라는 것은 오행에 근본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까는 음량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행. 이 글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음량 오행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고 합제 사시이 불패 협지 오음이 불로
이 모두가 사실 법칙과 합해가지고 어디 막히는 바가 없으니 모두 이제 뭐냐면 오음에 부합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소리 옛날에는 오행이 되게 중요했어요. 오행의 기본 원리를 주역에서는 단위로도 설명하고 숫자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로도 설명하냐면은 색깔로도 설명하고 성격으로 설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의 예지신 성격이죠. 이것도 오행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동양에서는 그 다음에 동서남북중 오행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다 오행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누는 방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여름이 조금 더 길어요. 원래 여름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간에 가운데 여름 해서 사시 중간에 오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오행인데 그러면 소리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오행이 있어야 되죠? 이거를 소리 연구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궁상각치부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실 저도 궁상각추 어떻게 맞을 때는지 잘 몰라요.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궁상각추 안에 지금 오행이 있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예, 그 안에, 그 음계 안에도 이분들이 느낄 때는 오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오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중간에 여름이 길다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봤을 때 동서남북하고 맞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궁상각추가 왜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국악자지 이 철학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요. 근데 그게 있다는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글자 안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글자 하나 배워버리면 음양오행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중에 글자 다 배우고 나면 결국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유학의 적신인 음양오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학습 시스템인 거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는 뭘 한 거냐면 음양오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인이 나름대로 고민했던 거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수이윤. 이 후음이라는 것은 뭔가 촉촉하고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한데 왜 그렇겠어요? 목에 뭐가 넘어가니까 침 넘어가니까 촉촉하겠죠? 그러면 오행으로 보면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수와 관련돼요. 그래서 후는 수야. 왜냐하면 수이윤. 수하고 윤하기 때문입니다. 말랑말랑하고 촉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양오행으로 보면 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허이통. 비어있고 소통된다는 거예요. 목구멍에 비어있죠? 소리 쑥 하고 나와요. 하면 소리가 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소리는 뭐와 같냐면 허명하고 유통하는 것과 같더라. 그것을 음양의 이치로 보면 사시로 보면 그것은 겨울과 같고 그것을 소리로 보면 우와 같다. 근데 이게 이제 겨울이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음양오행에서는 겨울 꼼꼼하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꼼꼼 얼어 있지만 그 밑에는 강 밑에 가면 모든 것이 얼어 있지만 물은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도도하고 쫄쫄쫄쫄 흐르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가 나올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나옵니까? 목소리 나오죠? 후음이 늘 모든 걸 결정해요. 사실 지금도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논문 음성학을 너무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지식 체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양오행의 이치로 소리의 원리를 이렇게까지 밝혀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비유적일 뿐이지. 과학 기기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지 정확하게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사실 잘 모르지만 제가 아음과 설음과 치음과 순음에 대해서 이거는 차가고 장하고 이건 예하고 동하고 강하고 단하고 강하고 합하고 얘기했는데 어떠냐면은 아음은 뭔가 가는 소리가 들리고 길게 나는데요. 그리고 설음은 뭔가 예리해야 돼요. 미 하면 좀 예리해야 돼요. 소리가. 그 다음에 자꾸 바뀐대요. 소리가 이 치음의 소리가 많아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리을이 치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뭐 많으니까 글자를 말만 들어보니까 초열은 못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치음은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소리가.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소리가. 그리고 순음은 뭔가 딱
방정 맞고 방정 맞고 소리가 툭 모이는 소리가 느낌이 든다는 거. 다 해보면은 이게 목과 토음수에 해당하는데 아음은 마치 목의 기운과 같고 설음은 화의 기운과 같고 치음은 금의 기운과 같고 순음은 토의 기운과 같다. 그리고 각각 얘기해보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으로 보면 목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음영을 좀 하신 분들 계시죠? 목은 봄. 나무가 기름이 팍 치고 나오듯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여름. 확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단단해지는데 불이 확 오다가 여름에 갑자기 여름이 시작하면 가을이면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추워지죠? 날카로워지고 잎이 다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을. 그리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여름에서 겨울 넘어가기 전에 뭔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시원한 시기들이 있어요. 지루한 시기. 우리가 장마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넘어가는 시기예요. 가을에서 넘어. 그 사이가 중간이죠. 그래서 이걸 토, 찐득찐득해서 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행의 이치가 있고 소리는 봄, 후음은 우, 그 다음에 아음은 각, 그 다음에 설음은 치, 그 다음에 그 치음은 상, 그 다음에 그 순음은 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혹시 다 알고 계시면 저한테 다음에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워낙 방대한 유학의 지식을 다 담아버리니까 저희같이 이렇게 좀 이제 국어하는 사람들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걸로 철학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 이제는 이 훈민정음 가지고 그 동양의 철학 공부도 많이 하세요. 여기 뒷부분은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국악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완전 순수 국악적인 내용들입니다. 뒤에다가 제가 설명 부분을 조금 붙여놨으니까 다음에 혹시 가져가시면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 이 성음 청탁이 뭔지. 세종대왕님이 되게 음성하게 밝았던 게 뭐냐면 소리의 특징을 구분하는 용어들이 아주 멋지십니다. 어떤 거는 청탁이 있다. 소리에 뭐가 있다고요? 청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 성문학에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었을 때 소리가 어우 청명한데? 이거 되게 탁한데? 요거는 조금 청명한데 이런 걸 나눠놨어요. 그래서 전청, 차청, 전탁, 차탁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4개로 나눠놨습니다. 전청, 완전히 청명하다. 차청, 그 다음으로 청명하다. 그 다음에 차탁, 그 다음으로 조금 탁하다. 그리고 전탁, 억수로 탁하다. 그러면 소리가 어떤 거냐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나, 다라, 마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만 해봤을 때 예사 소리가 전청입니다. 제일 궁금한 소리예요. 그리고 카, 타, 파, 파. 그래도 이거는 가보다 조금 더 세게 나온다 뿐이지 그래도 청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까, 따, 까, 하. 까, 따, 빠. 지금 들어도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굉장히 귀를 찌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탁음입니다. 예. 그리고 한자 중국어에 차탁음이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청명하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은 소리가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음, 니은, 미음, 이음, 니은 그리고 반침. 요거는 소리가 다 울려요. 울리기 때문에 청명하지도 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청, 불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소리가 덜 거친 게 뭐냐 하면 기성, 최, 구려 제일 덜 거친 게 니은과 미음과 이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거친 하나 끌 때마다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거친 거, 제일 기본 되는 글자는 안 거칠어야 되죠. 제일 안 거친 글자에다가 뭘 그었다는 겁니까? 줄을 그어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 때 한번 해보실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감 해보세요. 간
강. 그다음에 갈. 자, 이거는 소리를 계속 길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각! 해가지고 소리 길게 내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비읍은 울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각!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각! 해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기읍, 디귿, 비읍결은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요것만 지금 당장 실험을 해봐도 니은과 미음과 이음과 리을이 매우 잘 울리는 소리란 걸 알 수 있죠? 그 말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형 제자 즉 위지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시작했다라고 적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시지 유개 위전처 요건 좀 읽어볼만 해요. 시지 유개 위전처 여기는 시옷이랑 지읒이 둘 다 전첨자라는 거예요. 전부 청명한 소리예요. 시, 지, 사, 자 이 두 개 다 청명하잖아요. 지금 들어도 바나나라 마마 사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옷, 사하고 자는 같은데 그러면은 같은데 왜 시옷 이어다 글자를 하게 됐겠냐는 거예요. 왜 됐겠냐? 소리가 비슷한데 이거는 전체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시옷이 지읒에 비해서는 그래도 소리가 좀 덜 거칠더라. 사, 자 하면은 어느 게 좀 더 거칩니까? 예, 더 자가 더 거치죠? 실제 지금 해보면 자가 더 거친 게 맞습니다. 어떻게 확명하느냐? 제가 음성분석기 놓고 돌려봤어요. 사 위에 막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그릴 끄면은요. 근데 사는 요만큼 끄어지면 자는 이만큼 끄어져요. 죽여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위 제자 지시. 그래서 시옷을 제자를 만들 때 시작점으로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원리이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조금 같이 봐보겠습니다. 그런데 지 유이 할때 유도 아음에 이음만 저 소리가 좀 특이하다라는 거죠. 지금 경상도 사람들이 승민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성 빼고 했다. 승미라고 부릅니다. 승미하고 승미는 다르죠? 승미 그러면은 뭐예요? 승민이죠. 근데 이제 선자 발음 잘 못하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부분 잘. 그래도 지금은 이 부분은 잘해요. 자, 그래도 이거 하는데 아직도 젊은 사람들도 경상도 사람들은 승민이라고 발음 잘 안 해요. 승미, 진미 이래 발음하죠. 그럼 서울 사람들이면 진민 줄 알아요. 진미, 승미.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승민이 진민이로 듣고 서울 사람들은 승미, 진미로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이 발음을 할 때 한 경상도 사람들은 여기에 콧소리를 넣어서 발음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간다. 사인이 높고 가인이 길고 이 할매들이 많이 하시는 발음이잖아요. 자간다. 간다 할 때 할 때 이 발음이 꼭지임 발음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발음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간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받아주면 어떻게 줬죠? 자아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데요. 근데 자아간다랑 자아간다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사이 놓고 할 때 사이하고 사이하고 맞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다르다는 감이 경상도 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얼핏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아하고 아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가 헷갈리
아닙니까? 우리는 구분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중국에도 이거와 이게 구분이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겁니다. 소리가. 그 얘기를 지금 적고 있는데 유독 이 소리만 수설근 폐우 성기 출비 수설근 폐우 성기 출비 아까 설근 폐우지형은 뭐에서 나왔다면 설근 폐우지형 뭐가 관련된 겁니까? 비읍가 나왔죠? 분명히 발음할 때 잉 할 때 발음하니까 혓볼이 여기로 붙더라는 거예요. 비읍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거는 소리가 그 소리가 소리의 기운이 어디로 나오냐면 코로 나온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코를 막으세요. 각 해보세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각 해보세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할 때 앙 발음하면 소리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코로 나와야 되는데 코를 막아보니까 코 맹맹이 소리가 나죠. 그러면 강할 때 앙 발음할 때는 소리가 어디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 표지형은 맞는데 코로도 나오더라 유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 막고 가 해보세요. 가. 우리는 이러면 자음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러면 지금 우리는 가 하면 자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건 자음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소리냐 하면 이 소리예요. 옛날 발음으로 강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이고 이거는 가예요.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없는 것 자체가 뭐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소리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저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가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글자에 너무 익숙해서 가는데 감이 요렇게 옛날에 요렇게 소리를 적어놓으면 이 소리는 가라는 뜻이에요. 소리 가라고 읽었어요. 실제로 초기의 문헌들에는 가를 발음할 때 중국어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조잖아요. 한자로 조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종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없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조만 쓰는 거라고 어디 그거 없어요. 조만 쓰는 경우는 고유어에만 나타납니다. 한자어는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한자어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중에 되면 세종대왕님 돌아가시고 한 몇 년을 지날 때는 어차피 이 소리나 저 소리나 한자어도 들어오는 소리인데 그거 뭐 구분할 필요 뭐 있나 귀찮아 죽겠는데 하면서 한자어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니까 구분하기 귀찮겠죠? 귀찮으니까 글자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우당탕탕 싸우다가 두 개가 뭘로 통합이 되어버리냐면 요걸로 통합이 되어버려요. 지금은 이렇게 쓰면 앞에는 없다는 뜻이고 밑에는 이거라는 뜻이다. 그죠? 지금 이 혼란이 중국어의 혼란에 있었다라고 쓰고 계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해석만 하겠습니다. 이성여 상사 이게 소리가 뭐랑 비슷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소리라고 소리가 비슷해서 고 운서 서이여 유다 상혼용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운서에 옛날에 운서에 중국 운서에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막 혼용이 돼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 저 나라만 쓰는데도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글자의 목에 이 글자의 취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아음을 만든 시작으로 그것을 삼으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꼭지음을 대놔놓고 그 다음 글자인 기읍으로부터 전청자로부터 나머지는 다 뭘로 시작했냐면은 불청 불타금에서 줄 하나 더 끊어서 전청 만들고 전청에서 줄 하나 만들어서 차청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탁은 어떻게 했느냐면 글자 두 개를 그냥 두 개를 줬다는 거예요. 자, 기본 원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일 밑에서 초창기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지금 현재 불청불타금이에요. 청명하지도 탁하지도 않은 것을 기본 글자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줄이 한 개 딱 끄면 뭐가 됩니까? 전청이 돼요. 그 다음에 줄이 한 개 더 끄면 어떻게 돼요? 차
자청이 돼요. 그리고 이 산소가 줄여하게 됐거든요. 같은 걸 한 번 더 써버려요. 그러면 전탁이 돼요. 이렇게 글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시옷하고 지읒은 뭐가 없냐면 받침이 없어요. 원래 울림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옷은 불청부탁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전청자인 시옷을 기본으로 해서 지읒을 만들었는데 그 지읒도 전청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 이제 이해되시죠? 시옷계열이 특이해가지고 지금 불청부탁음이 없어요. 여기는 불청부탁음 없으니까 전청자가 기본자가 되었고 전청에서 줄여하게 더 크게 껐는데 소리가 초려한 건 맞는데 초려한 그놈도 전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소리 자체가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음계열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 소리는 있어요. 누가 있냐면 말은 있는데 이놈에다가 줄을 더 끌려고 하니까 이놈하고 뒤에 나는 흠하고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 헷갈리는 놈을 기본음으로 잡을 수는 없어서 내가 이놈은 특별 글자인 꼭지음을 만들어 놓고 불청불탁음은 꼭지음을 만들어 놓고 요놈은 제껴 놓고 그 다음 글자인 전청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음을 기본으로 해서 차청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탁도 만들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때 박수가 하고 지금 현재 국어의 현상과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소리의 법칙을 아셨어요? 그 훈민정음 배려부는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 자빠집니다. 이걸 다 읽었던 외국학자들이 너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랬는데 살펴보니까 옛날 이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소리가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이거 되게 글자 배가 그렇죠. 이것도 아는 거죠. 이게 그냥 글자 모양이 이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글자 안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보세요. 이거는 조선 자음을 지금 뭐를 보고 만든 겁니까? 지금 사람의 몸을 보고 만든 것이죠. 몸의 소리. 몸의 소리. 그러니까 몸도 많으니까 몸 소리 중에서 몸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무엇과 음량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몸은 음이다, 그죠? 그러면 인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신,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이치는 어디서부터 받은 거예요? 하늘, 천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유학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천지의 이치잖아요. 이치가 있고 인간의 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은 뭘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었느냐? 자음은 과학적 시스템으로 만들고 몸의 이치를 갖고 만들고 몸은 무슨 시스템으로 만드냐? 유학의 정신인 삼재, 천지인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는 음량 오행을 가지고 머리 만들고요. 자음을 만들고 삼재를 가지고 머리 만든 거예요. 모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더 큰 게 뭐냐면 삼재가 더 높은 거예요. 그 이유를 순서도 뒤에도 설명 여기 다 읽지 못할 테니까 설명드리면 소리의 모음과 자음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한국에 발음할 때. 모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음은 혼자 발음할 수 있지만 자음 혼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에서 중요한 건 누구예요? 모음이에요. 그래서 모음 시스템에는 천의 정신, 하늘의 원리인 삼재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고 이 몸의 원리는 오행은 임양 오행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다 공부하고 나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천지, 음양, 오행, 삼재를 다 꿰뚫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성범 11자. 중성은 중간에 나온 소리는 총 몇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1개 만들고 나머지는 짬뽕에서 만들었어요. 그 11개가 이렇게 됩니다. 야, 보시고 가시는 게 나아요. 그림으로. 혹시 여기에서 계신 분 중에 주역 공부하시거나 상수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락 공부하시는 분들. 하도낙서를 조금 아신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아시는 분 이거 보시고는 깜짝 놀라요. 이거 하락 원리로 만든 거예요. 천, 지,
인이다. 그죠? 이거는 딱 보면 알죠? 요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 세 글자에 어떻게 했느냐? 점을 찍고 북부터 시작해요. 북, 남, 보통, 동서 이렇게 이게 하나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방진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끊고 동쪽에 끊고 남쪽에 끊고 어디 끊고 서쪽에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 한 번 더 끊는 거예요. 한 번 더 끌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2개 끊고 여기 끊고 여기 끊고 여기 끊고 여기 끊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끊느냐? 이게 하도낙서 순서이기 때문에. 하락의 음양호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숫자하고 매칭을 시켜 놓으셨어요. 파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쪽에 중간에 5죠? 5가 중앙이에요. 숫자 5가 중앙이고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1수, 수가 1이에요. 화가 2예요. 그 다음에 목이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화가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반대인 화가 2예요. 그러면 1과 1이 겹쳐서 목이 나오는 봄이 3이에요. 그럼 가을이 4예요. 이렇게 동서남북순으로 되어 있고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 번 만들어진 시스템. 이게 곱하기 2가 되면 6, 7, 그 다음에 8, 9, 10. 요게 하도예요. 요거 하도 순서거든요. 하도 순서 그대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곱해가 2가 2 곱하기 2하면 6이 2 때 곱하기 2가 아니고요. 숫자로 2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 방식 잘못했는데 철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곱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한 번 더 순환되면은 완성될 때 앞에 거는 양, 뒤에 거는 더블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더해 5를 더해야 돼요. 5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순서가 음양호행 이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상수론이라고 하는 동양의 철학인데 이 숫자를 가지고 동서남북과 그 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요 판본을 보고 요 돌리는 원리 이 안에 다른 철학이 있어요. 전 잘 몰라요. 사실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요 순서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었다. 그죠? 여기 글자 4개 나왔죠? 두 번째 글자가 4개 나왔죠? 총 몇 개예요? 11개. 요 밑에 거 8개 위에 거 3개 합치면 11개. 그래서 여기는 초출자, 요거는 기본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무슨 글자라고요? 기본자. 이거는 그냥 바탕이 되는 글자예요. 그리고 요건 제일 처음 나왔다. 그죠? 요거는 초출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요거 2개 합쳐서 나온 초음 나온 거. 요거는 제출자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그래서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 합쳐서 자음 몇 개 만들었다는 겁니까? 모음 몇 개 만들었다는 겁니까? 11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간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요 글자 점 찍었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어떻게 했죠? 아래 일단 편의상 아래아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아다 그죠? 이 아래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리를 설명해 줘야 돼요. 아래아 소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축이 성심 천계여자야 평지원 상호천야 이거는 혀가 축 꼬부러졌다는 거예요. 아래아 발음할 때 혀가 조금 꼬부러지나 봐요. 정확히 이건 발음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혀가 조금 수축되는데 살짝 수축이 되는데 소리는 굉장히 깊게 나온다. 이런 소리 좀 나나봐요. 소리가 굉장히 지금 저음쯤 되겠죠. 깊어요. 깊고 혀는 살짝 오므러들어요. 그럴 때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리로 치면 이 천지 만물의 삼재의 원리로 보면 하늘에서 열리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 소리인가 봐요. 그래서 하늘이 마치 자로부터 나오는. 이거는 자축인묘시사업이 신유술을 할 때 시간으로 하는 건데 시간으로 치면 제일 첫 시간이 뭡니까? 자시죠? 그래서 자시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이 나오는 소리. 그래서 모양을 뭘 본다는가요? 하늘은 모양이 없어요. 하늘의 모양을 결정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하늘이 그 모양을 모르니까
보고 천을 보고 모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 소축이 성 불신 불천 성 불신 불천 지려고충야 평지평 상호지야 이거는 혀가 살짝 오그라지는데 아까는 좀 많이 오그라지니까 축이고 지금은 살짝 오그라진 소축이에요. 소축인데 소리는 어떠냐면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근데 해보세요. 이거 느껴져요? 해보세요. 어디서 나와요? 저 깊숙한 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할 때 음악 연습할 때 뭘로 연습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소리가 많이 울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은은 그렇게 쉽게 안 해요. 해보세요. 어디가 높아요? 아가 높잖아요. 그래 아가 깊은 데서 나오고 은은 그거는 깊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은은. 그런데 그게 말하는 뜻이 뭐냐면 땅이 축시에 열리는 것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땅의 모양을 본따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짝대기를 옆으로 그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설 불축이 성천 인생 어인야 형지립 상호인야 이 해보세요. 이 소리가 으스로 가늘가늘한 것이 얄미한 것이 그쪽 그렇다 그죠? 뭔가 좀 진짜 천박해 보이잖아요. 좀 천하잖아요. 하면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도 하면 조금 좀 점잖해 보이고 이마마 하면 굉장히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게 가볍단 말이에요. 이게 소리 자체가 가볍게 느껴진다고요. 왜 그러냐면 할 때는 소리가 여기서 나고 할 때는 중간에서 나고 할 때는 이 바로 앞에서 나기 때문에 이가 제일 밖에서 나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인생이 꽃이 인이 천개여자 집여건축 인기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기운이 마치 인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사람 모양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웠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그 모양을 했다. 그러면 이 모음의 기본 소리는 모음 어떻게 한 거예요? 천지인을 보고 만들었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를 갖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 어떤 나라에도 있는 세 가지 모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 이예요. 그러니까 우가 외국은 물체로 으가 기본형이 아니고 우가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으가 없는 나라가 많아요. 으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특이하고 우보다 살짝 앞에서 나요. 으하고 우는 딱 똑같아. 으하고 우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 으하고 우는 똑같은데 우는 입이 동그래지고 으는 음이 동그랗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요? 그게 뭐야? 소축이라고 얘기한 거죠. 우는 일단은 우는 입이 동그래지고 으는 입이 동그래지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서 모든 언어에 있는 기본적인 소리가 우, 이예요. 이 기본 소리, 이게 기본 소리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뭘로 잡은 거예요? 모음의 기본 소리로 잡으시고 그 사이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우도 있고 오도 있고 아도 있고 애도 있고 애도 있고 뮤도 있어요. 이거는 나라마다 달라요. 그리고 어떠한 나라 언어에도 있는 게 뭐냐면 우, 이예요. 근데 우 대신에 우리는 으가 기본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소리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런데 그 다음 놈들은 뭐냐? 자합팔자 일합일병. 그러면 그 밑에 이하 8소리는 그게 한 번 합쳐졌다가 한 번 다 열렸다가 이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개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합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 동이, 구, 추. 오와 아는 뭐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데 오는 아와 같다는 뜻이에요. 아래아와 같은데 입이 어떻게 된다? 추. 그러니까는 오 해보세요. 오. 그럼 입을 오 하지 말고 오 해보세요. 오. 이게 아래아라는 뜻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느껴보세요. 이게 실제인지 몰라요. 다만 저 모양을 다 주고 지금 이제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아래아가 이랬을 것이라고. 오. 근데 여기서 입 모양을 동그랗게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들려요? 오로 들릴 수도 있고, 어로 들릴 수도 있고, 으로도 들려요. 안 그래요? 자, 한번 해보세요. 희한하죠? 제주도에서 지금 우리가 제주도 사람들은 이 소리를 구분하거든요. 제주도 사람들은 떨려주이라고 했는데 떨려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오하고 아래하고 구분이 가요. 저는 그건 뭐하겠어요? 안만 들어도 다 오로 들려요. 제가 여러 번 예습을 했는데 안만 들어도 오로 들려요. 이게. 근데 입 모양이 다른가 봐요. 그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오는 아래하랑 더불어서 같은데 입이 오므라집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곧 아래와 을을 합한 모양이다. 이 소리에 머리를 껐다. 밑에 이것을 보았다. 그것의 그 의미는 쉬천지 초효지의야. 천지의 첫 효가 그어진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 초효, 첫 그림 하늘이 딱 있다 그죠? 첫 효를 그어야 되는데 어디다 끊는다는 거예요? 일양시생. 여기서 이제 일양시생이 나오는 거예요. 일양시생은 동지다 그죠? 첫 양이 만들어진 게 동지잖아요. 여기서부터 태극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동지가 있는 동지달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어딥니까? 겨울이죠? 겨울이 가면서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는 게 일양시생이잖아요. 그럼 천지의 첫 효는 어디다가 그어야 됩니까? 겨울이 있는 동지가 있는 북쪽에다가 그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 방인데 지금은 사방에 태극이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근데 옛날 지도의 하락 순서는 밑에가 북쪽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첫 효를 그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오가 되었다고. 사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의미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여, 아동, 이 부장. 오는 입이 오므라진 거예요. 근데 장은 이게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오에다가 입이 오므려진 거고 아는 아래아에다가 입이 어떻게 됐다고요? 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보면 되겠죠. 아까 했는 것처럼 오 하는 거를 넓혀가지고 뭐 하면 돼요? 아 이게 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분석했었어요. 그래서 비형 즉 이여아 합이성. 그래서 이거를 뭐 읽었다? 이거는 땅에다 둔 거고 이건 뭐 둔 거예요? 사람에다 둔 거예요. 천 다음에 지가 왔죠? 그 다음에 뭐가 온 거예요? 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천지 인이 각각 천으로부터 나와서 순서대로 가고 있는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붙는데 그 형을 어떻게 하냐면 천지지용 발어 사물 대인 이성야. 그치 마치 사람이 천지 만물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그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었다는 거예요. 섰는 모습을. 이게 겨울이죠? 이게 겨울이고 이게 북쪽이에요. 봄이 온다는 것은 양의 기운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솟아나고 있는 것이죠. 겨울이라고 봄이 온다는 것은 양의 기운이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기운이 옵니까? 따뜻한 기운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동쪽에서부터 해가 동쪽에서
동쪽이 봄에 해당하는 거예요.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 살랑살랑 오고 여름은 제일 더운 남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동서남북 요걸 싹 돌리면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 동쪽에다가 뭐를 껐다는 거예요? 천지인 두 번째 인을 껐다.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오를 만들고 아를 만들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죠. 그러면 이제 순서 나오죠? 이 다음은 이게 남쪽, 이게 동쪽이에요. 어디다가 그으셨을까요? 대충 봤을 때 어디 그으셨을까요? 이거 여기 그으신 거예요. 왜 여기 그으셨겠어요?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이제 에너지가 동쪽의 에너지가 뭐 해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남쪽에 도달할 때쯤에 열기가 어떻게 돼요? 확 가죠? 이게 여름이고 이게 이제 목은 이제 살살할 때 목은 이제 오는 거고 이게 불에 해당해요. 화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 기운은 우. 그 다음에는 어디겠어요? 여기다 놔두는 거예요. 천이 있고 지인 순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 동, 남, 서 순으로 하셨어요. 겨울, 봄, 그 다음에 여름, 가을 순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중앙이죠? 여기가 오이고 중앙이고 긴 여름이에요. 요렇게 사 그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 아, 우, 어 순으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오, 아, 우, 어 순으로. 근데 뒤에는 다 금방 설명해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구축구장, 구축구장이라고 하셨어요. 글자 소리가 하나는 구축으로 나오고 구축은 어가 입이 오므려졌다는 뜻이에요. 구장은 펴졌다는 뜻이에요. 희한한 건 누가 축입니까? 우와 오가 축이죠. 우 해보세요. 동그래져야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오 해보세요. 동그래집니까? 안 동그래집니까? 동그래지죠. 이거를 지금 현재 현대 음성학 국어학에서는 원순음이라고 부릅니다. 평평하면 평순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과학적으로 쓰고 있는 분석법이에요. 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안녕하십시오. 글자 모양을 얘기하는데 동양의 철학이 등장하고 천지 만물의 이치가 등장하고 주역의 이치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글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천지 만물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엿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예,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만든 그림보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똑같은 순서로 한 번씩 더 붙는데 사람이 더 개입되는 거예요. 이제 더 개입되는 거는 사람이 더 개입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더 개입되면 글자를 이렇게 꺼야 되잖아요. 원래 같으면 이거 옆에다 이렇게 꺼야 안 돼요? 이렇게 꺼야 되잖아요. 글자 모양이 이렇게 되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아마 이거 디자인이 안 예뻐서 그러셨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그으셨어요. 순서는 똑같겠죠. 한 바퀴 한 사이클 더 돌기 때문에 앞에 게 양의 사이클, 뒤에 게 음의 사이클 합쳐져서 음양의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두 바퀴 돌아야 끝나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야, 유, 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여요 순서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만드실 때는 그 순서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총 11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 만들어 놓고 이제 적으시는 거예요. 아와 오와 아와 우와 어는 시어 천지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맞죠? 천지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이 천지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인 오아 우어는 천지로부터 출발한 게 맞잖아요. 천이 있고 천지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위초출이야. 그래서 된다. 초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초출자. 천지는 기본자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천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초출자예요. 그 다음에 요야 유여는 이에서 기록했는데 사람부터 기록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자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제출자라고 부릅니다. 네, 뒤에 내용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 있는 관계로 정리를 조금 하고요. 네. 마지막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계속 그러니까 천지, 음양, 이치를 가지고 모든 소리의 규칙을 다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이 글에 다 적어놓고 세종대왕님이 가르쳐 주셨나봐요. 글자에 맞는 원리를 집현전 학자분들이 전부 대단한 학자들이신데 이걸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신 거죠. 자기가 이제 설명하면서 자 내가 지금부터 강의했는 이걸 가지고 너가 해례를 써라 이래가지고 8명의 학자들이 각각 파트를 맡아서 해례를 만듭니다. 이 제출자의 시작된 분이 마지막에 꼭 한 문제를 넣고 싶으셨나봐요. 자기도 해놓고 난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일평생 거쳐서 공부했던 그 이치가 이 글자 안에 담겨있다고 해서 너무 놀란 나머지 마지막에 제자에 쓰면서 끝머리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우 정음 자기 천지 만물이 한비 비신의 제 실태 천소 정심이 가수원 자호라. 아 정음이 만들어서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그 신령함이요 이는 분명 하늘께서 성인의 마음을 열어 제주를 빌려주신 것이로다. 이 정심이 누굴까요?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 임금님의 성심을 여셔서 신의 기운으로 하늘의 기운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야 어찌 우리 임금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전도 깨달으셔가지고 이치를 밝히셨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을 당대 학자들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내용이고 마지막 제가 좀 하고 싶은 그냥 지옥단 얘기 이제 학문 얘기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 정음이라고 부르실까? 정음. 글자 하나 이름 붙이는 것도 그냥 붙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 붙일 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세종대왕께서 성격이 보이잖아요. 저 글자에. 근데 하필 뭐 무슨 뭐 군문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정음이었을까? 모든 게 바르게 소리 나오면 바른 소리라고 했어. 그 국악에서 이걸 놓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리의 규칙에 맞다라고 사람들이 정음이라고 보통은 해석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모음으로 엮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음으로 엮어서 만드는. 그래서 그 비슷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점자가 보니까 그 모양이네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3번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발의 점자 그런 느낌 있네요. 그런 생각 못했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겁니다. 이 내용 다 읽고 나면 결국 그냥 문자를 쓰게끔 하고 싶었던 게 아닌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뭐를 보셨어요? 지금 읽어보시면서 뭐를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치죠. 이치. 왜 이치를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치를 한 글자로 하면 뭔데요? 바르게 사는 거. 유학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자, 정야라.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문자를 통해서 다스린다. 유학의 존재 목적, 임금의 존재 목적은 늘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의 이치가 들어가는데 세종대왕님께서 문자를 네 마음대로 네 욕심껏 네 쓰고 싶은 거 쓰라고 만드셨을 리는 없으시겠죠. 소리의 이치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르게 사는 것을 알려면 이치를 알아야 되니까 또 문양의 이치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